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형수가 만든 음식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냐고? 혜진의 남편 도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가 정성껏 챙겨준 사골 공국과 전복죽, 그리고 삼계탕까지 아내 혜진이 몰래 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미안해. 못 먹겠어. 혜진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지만 이유만큼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며칠 뒤 작은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속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내가 감추려던 진실, 그리고 도연을 오열하게 한 그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도연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형수 지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는 커다란 보냉백이 들려 있었죠. 도련님, 동서집에 있죠? 네, 형수님. 안에 있어요. 지아는 보냉백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보냉백 안에서는 사골 공국, 약밥, 식혜가 가득 담긴 용기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혜진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전 진짜 괜찮아요. 음식 더 이상 안 해주셔도 돼요. 혜진은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임산부는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지아는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혜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형 민석도 뒤따라 들어오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재수 씨 생각해서 얼마나 정성 들였는지 알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었다니까요. 지아는 냉장고 문을 열고 싸온 음식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지안이 냉장고 정리를 마치고 돌아서며 다시 한번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챙겨줄게. 나를 친언니라고 편히 생각해. 우리 조카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잖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지안 부부가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그치 여보? 하지만 혜진의 표정은 전혀 밝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진 형수 지안이 싸온 약밥만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도연이 욕실로 들어가자 혜진은 재빨리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사골 공국과 식혜를 꺼낸 그녀는 주방 한쪽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혜진은 용기 뚜껑을 열고 싱크대 배수구로 지안이 싸온 음식을 쏟아부었습니다. 공국이, 식혜가, 배수구에 쏟아지는 소리가 조용한 주방에 울렸습니다. 국물을 모두 쏟아붓고 남은 음식물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구석 세탁기 뒤편 깊숙한 곳에 봉투를 숨겼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본 혜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도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저녁 반찬만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형수님이 끓여주신 공국은 안 먹어?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때였습니다. 혜진이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으며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구역질하는 소리가 화장실 문 밖까지 들렸죠.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
입덧이 심해진 거야? 혜진은 대답 대신 기침만 했습니다. 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 화장실 문 앞에 두었습니다. 잠시 후 나온 혜진의 얼굴은 더욱 핏기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 도연은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아내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동서, 공국 잘 먹었어? 너 먹으라고 정성껏 만든 거니까 도련님 주지 말고 너만 꼭 챙겨 먹어. 혜진은 문자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소파 쿠션 아래에 밀어 넣었죠. 며칠 후였습니다.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역시 지안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미역국과 호박죽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택배 상자를 거실로 들여놓고 한참을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얼마 후 혜진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미역국과 호박죽 용기를 열어본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음식을 싱크대에 조금씩 흘려보냈습니다. 호박죽 미역국이 배숙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도연은 싱크대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싱크대 하수구 주변에 노란색 호박죽 자국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형수가 보냈다던 호박죽은 분명 냉장고에 있어야 했는데 말이죠. 도연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형수 지안이 보냈다던 음식은 없었습니다. 빈 반찬통만 식탁 위에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싱크대로 가서 배수구를 살펴봤습니다. 호박죽을 버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설마 혜진이가 버린 건가? 작은 의심이 도연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입덧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죠.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집으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형수 지안이 보낸 음식이었죠. 이번에는 삼계탕이었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도연은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 삼계탕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도련님, 요즘 날씨가 쌀쌀하기도 하고 보양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냈어요. 도련님 먹지 말고 동서 챙겨주세요. 그런데 전에 보낸 음식은 다 먹었죠? 네, 형수님. 혜진이가 정말 잘 먹고 있어요. 도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혜진이 형수가 보낸 음식을 제대로 먹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도연은 방에서 통화를 끝낸 도연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싱크대 쪽에서 들리는 물 흐르는 소리였죠. 부엌으로 들어간 도연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혜진이 삼계탕 용기를 들고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용기 안에 삼계탕을 먹지도 않은 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쏟아 붓고 있었던 겁니다. 국물이 봉투 안으로 콸콸 흘러 들어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혜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왜 버려? 형수님이 만든 음식을 왜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냐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진은 손에 든 용기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혀서 그래요. 냄새? 도연은 삼계탕 용기에 코를 가까이 대봤습니다. 고소한 닭고기 냄새와 인삼향이 났습니다.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죠. 이거 냄새 멀쩡한데? 뭐가 문제야?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릴 뿐이었죠. 도연의 가슴 속에서
서운함과 의심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아? 형수님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드셨는데. 나도 미안한데 진짜 못 먹겠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도연은 그런 아내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형수님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그냥 나 좀 내버려둬요. 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죠. 도연은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싱크대에는 반쯤 비워진 삼계탕 용기가 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는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형수를 싫어해서 일부러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입덧이 심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닫혀있는 방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혜진은 등을 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도연의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수가 가져온 음식들, 혜진의 창백한 얼굴, 싱크대 배수구에 묻은 호박죽, 그리고 오늘 본 장면까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만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형 몰래카메라. 검색창에 그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여러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그 중에서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제품을 골랐습니다. 상부장 안쪽에 설치할 수 있을 만한 크기였죠.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도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를 몰래 감시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입을 열지 않았고 도연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주문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끄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아야겠어. 도연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의 작업실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작은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톱만 한 크기의 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었죠. 설명서를 펼쳐본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혜진은 내일 오전에 산부인과 검진 예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도연은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힘들면 택시 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상부장 문을 열고 안쪽을 살폈습니다. 그릇들 뒤편 구석진 곳, 거기가 적당해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도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이 떨려 2번이나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죠. 겨우 고정을 마친 도연은 휴대폰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엌 전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형수 지안이 또다시 커다란 보냉백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안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골 공국과 팥죽까지 준비해 왔더군요. 혜진의 안색은 어두웠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동서, 요즘 안색이 좀 나아진 것 같네. 이거 내가 밤새 끓인 거니까 잘 챙겨 먹어야 해. 지아는 혜진을 바라보며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주지 말고 동서가 잘 챙겨 먹어야 해. 알았지? 네, 형님. 감사합니다. 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냉장고에 음식들을 정리하고 나서 한참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동서, 몸조리 잘하고. 지안이 떠나고 난 뒤 도연은 일부러 모른 척하며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나 작업실 좀 다녀올게. 오늘 좀 늦을 거야.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작업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휴대폰으로 카메라 화면만 지켜봤죠. 화면 속 혜진은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지안이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사골 공국과 팥죽이 담긴 용기 뚜껑을 연 혜진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순히 입맛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가까웠죠. 그 다음 장면에서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진이 음식 일부를 작은 지퍼백에 조심스럽게 담기 시작한 겁니다. 공국 국물, 팥죽 한 국자씩. 마치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처럼 정확하고 조심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혜진은 지퍼백을 전자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게를 재더니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죠. 도연은 화면을 확대해 봤지만 글씨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샘플이 충분해. 검사할 수 있겠어.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샘플? 검사? 대체 무슨 샘플을 모으고 어떤 검사를 한다는 걸까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지퍼백을 김치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음식들은 싱크대 배수구와 쓰레기 봉투에 쏟아버렸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식이었죠. 잠시 후였습니다. 화면 속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모았어요. 제대로 검사해 볼게요.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혜진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요? 통화를 마친 혜진은 한참 동안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도연은 카페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방금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도연은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냉장고 안쪽 구석에서 날짜가 적힌 지퍼백 2개를 발견했습니다. 5월 20일, 5월 27일. 지퍼백 안에는 국물과 밥알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지만 평범한 음식과 다르지 않았죠. 도연은 지퍼백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김치 냉장고도 열어봤습니다. 김치통 뒤편 깊숙한 곳에서 지퍼백 3개를 더 발견했습니다. 모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 혜진은 검사를 위해 형수의 음식을 몰래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는 핑계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며칠 전 혜진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찾았죠. 봉투를 열자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물들을 조심스럽게 뒤지던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플라스틱 통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뚜껑을 열려다 말고 뚜껑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희미한 흰 가루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가루를 만져봤습니다. 밀가루 같기도 하고 설탕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건 평범한 게 아니라고. 급히 손을 씻으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여러 번 문질렀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또 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거울을 본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요. 그날 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혜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도연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형수를 싫어해서 그녀가 만든 음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무엇 때문에? 도연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샘플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혜진이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습니다. 도연은 그녀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이 가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펜, 메모지, 영수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 깊은 곳을 더듬던 도연의 손에 딱딱한 것이 잡혔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천천히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죠.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옳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날짜는 2024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형님이 만들어준 전복죽 먹고 가슴 두근거림, 손떨림. 짧은 문장이었지만 도연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6월 20일, 미역국 먹고 어지러움, 식은땀. 7월 27일, 호박죽 먹고 피부 두드러기, 입술이 부어오름, 알레르기 증상. 9월 3일, 약밥 먹고 구토, 요즘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페이지마다 비슷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최근 날짜로 갈수록 기록은 더 구체적이고 절박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기록을 보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혹시 디기탈리스? 심장 독극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연은 다이어리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심장 독극물? 이게 무슨 말이야?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다이어리 밑에 병원 서류들이 접혀 있었습니다. 펼쳐본 순간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학병원 심장내과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진단명 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부정맥 소견. 검사 소견란을 읽던 도연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는 미량의 독성 물질 반복 노출 의심. 의사의 추가 소견도 적혀 있었습니다. 독성연구소 검사 의뢰서와 결과지도 있었습니다. 음식 샘플 일부 검사 결과 비정상적 성분 검출, 샘플 부족으로 재검 권고.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죠.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부정맥, 독성 물질, 반복 노출.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충격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다른 병원 기록도 있었습니다. 피부과, 내과 혜진은 혼자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자신의 증상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혜진이 왜 형수의 음식만 보면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지,
왜 음식을 버리면서도 일부는 지퍼백에 담아 보관했는지 아내는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도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전 거실에서 아내 혜진에게 했었던 모진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혜진은 그 순간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도연은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날 믿어줄까?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었죠. 도연은 다이어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도연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사과를 들어줄 사람은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도연은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이어리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혜진이 눈치채서는 안 됐으니까요. 거실로 나온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형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의사 소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밝게 웃으며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운 도연은 옆에서 자고 있는 혜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꼭 쥐어주자 혜진이 잠결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증명해 낼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도연은 혜진이 아직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열고 혜진이 모아둔 지퍼백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죠. 가방에 지퍼백들을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혜진은 보통 7시쯤 일어났으니 그 전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어제 상자에서 봤던 독성 검사 기록지에 적혀 있던 독성 전문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죠. 도연은 엑셀을 밟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독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지? 연구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6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았더군요. 도연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지퍼백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9시가 되자 연구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음식물 독성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검사 목적란에는 개인 의뢰라고만 썼습니다. 샘플은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지퍼백들을 꺼내 접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은 샘플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 나오기까지 하루 정도 걸립니다. 내일 오후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혹시 더 빨리는 안 될까요? 도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특급으로 하시면 오늘 저녁까지 가능은 합니다. 추가 비용이 좀 들지만요. 괜찮습니다. 특급으로 해주세요. 비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연구소를 나올 때 시계를 보니 9시 20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도연은 불안했습니다. 혜진이 없어진 샘플을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냉장고를 열어봤을까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혜진이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나갔다 왔어요? 응, 자재 좀 사러 나갔다 왔어. 도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의심하는 기색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루는 길었습니다. 도연은 공방 작업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확인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연락이 올까 봐요. 점심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죠. 오후 5시였습니다.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구소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도연은 공방 문을 잠그고 차에 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소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서류 몇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죠.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샘플에서 디기탈리스 계열의 심장 독성 물질이 미량 검출됐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디기탈리스? 다이어리에서 봤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그게 어떤 물질이죠? 많이 위험한 건가요? 쉽게 말해서 심장 기능을 교란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소량 반복 섭취 시 심장 두근거림,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하고 장기간 섭취하게 매우 위험합니다.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연구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이나 자연부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일부러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구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조합이면 장기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구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심장마비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도요.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지만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특히 임산부라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산이나 유산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연구원은 서류를 도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명백히 의도적인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살인미수. 그 단어가 도연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형수가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거였습니다. 연구원은 계속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히스타민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도 확인됐습니다. 아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일 겁니다. 알레르기요? 네. 검사 의뢰하신 분이 혹시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나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호두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조리 과정에서 우연히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연구원은 서류 사본을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도연은 멍한 상태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연구소를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갔지만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형수 지안. 겉으로는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제 아내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다니요. 도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공포도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경찰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형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형수가 직접 독을 넣는 장면. 그게 있어야 완벽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혜진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혜진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도연은 웃음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응, 지금 왔어. 하지만 혜진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혜진이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는 형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파헤치겠다. 형수가 한 짓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죠. 형, 나야. 저번에 빌려간 전동 드릴 있잖아. 그거 오늘 반납하러 가도 돼? 오, 그래. 오늘 저녁에 올래? 지안이도 반가워할 거야. 아니, 형수님 바쁘실 텐데. 낮에 잠깐 들를게. 형만 있으면 돼. 그래. 그럼 점심때쯤 와. 나 집에서 일하거든. 전화를 끊은 도연은 가방에 소형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며칠 전 주문했던 두 번째 카메라였습니다. 정오쯤 형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민석은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들어와, 도연아. 형, 바쁜데 미안해. 거실로 들어서니 형수 지안의 그림 몇 점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그림들이었죠. 도연은 그 그림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은? 아, 갤러리 전시회 준비 때문에 나갔어. 요즘 정신없더라고. 그렇구나. 도연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형수가 없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공구함이 베란다에 있는데 같이 가자. 민석이 앞장서서 부엌을 지나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형을 따라가며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부엌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죠. 여기 있다. 가져가. 민석이 공구함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공구함을 확인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형, 화장실 좀 다녀와도 돼? 그래, 안방 화장실 써. 도연은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저번에 나 준다고 했던 가방이랑 옷 지금 챙겨줄 수 있어? 그래. 조금만 기다려. 민석이 옷방으로 향하는 사이 도연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상부장 옆 선반 조미료통 뒤편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빠르게 작업했죠. 잠시 후 민석이 종이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연은 부엌에서 천천히 물을 마시며 카메라가 제대로 숨겨졌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형, 나 이만 갈게. 오늘 작업 마무리해야 돼서. 그래, 조심히 가. 형 집을 나온 도연은 차에 올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형 집 부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됐어.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틈날 때마다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장면은 없었죠. 지안이 평범하게 요리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공방에서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안은 냄비를 꺼내 전복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요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안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약통과 스푼을 꺼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지안은 약통 뚜껑을 열었죠.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은 스푼으로 가루를 떠서 전복죽에 한 스푼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꺼낸 호박식혜에도 한 스푼 더 넣었습니다. 천천히 저으며 가루가 녹아드는지 확인했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지안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임산부는 몸 관리 특히 잘해야 해. 그치 혜진아? 지안은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섬뜩했습니다. 다정한 형수의 얼굴이 아니었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지안은 전복죽을 밀폐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벽에 걸린 달력 앞으로 갔습니다. 내일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며 뭐라고 중얼거렸죠. 내일 갖다 줘야지. 도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지안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응, 나야. 요즘 우리 동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이야. 지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신했는데 자꾸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내가 보양식 열심히 챙겨주는데도 말이야. 지안의 말투는 걱정 가득한 형수의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무래도 병원 좀 자주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선하면 어떡해. 도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형수의 진짜 모습을 본 겁니다. 겉으로는 동서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독을 먹이고 있었던 거죠. 도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지안이 약통에서 가루를 꺼내는 장면, 음식에 섞는 장면, 만족스럽게 웃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다이어리, 병원 기록, 독성 검사 결과, 그리고 이 영상. 이제 모든 증거가 완벽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대체 왜 형수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도연은 영상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지안이 전화 통화를 마치고 혼잣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끝이야. 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시댁 건물은 다 도연이네로 가겠지. 손주가 있으니까. 도연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형수는 재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였습니다. 나는 아이도 없고 민석 씨는 부모 재산에 관심도 없고. 지안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뭐든 쉽게 갔네. 남편도 아이도 재산도. 질투였습니다. 혜진에 대한 질투가 형수를 이렇게 만든 거였죠.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수에 대한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왔습니다. 고작 돈 때문이라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혜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혜진은 놀라며 물었죠. 왜 그래요,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안아주고 싶어서. 도연은 혜진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생명이 느껴졌죠. 꼭 지켜줄게. 약속해. 혜진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도연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날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파일들이 화면에 떠 있었죠. 혜진의 병원 기록, 독성 검사 소견서, 그리고 형수 지안이 독을 타는 영상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혜진이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죠. 여보, 아직도 안 자요? 벌써 11시가 넘었는데. 혜진아, 잠깐 이리 와봐. 할 얘기가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하고 무거웠죠. 혜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 알아. 형수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뭘 알아요? 형수가 음식에 독을 탔잖아. 나 다 봤어. 네가 쓴 다이어리. 여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공포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도연은 노트북을 혜진 앞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모아둔 기록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부정맥 진단서도 받고 심장 독성 물질 노출 의심 소견도 다 봤어. 혜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 도연은 독성 검사 소견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네가 모아둔 샘플들 연구소에 맡겼어. 디기탈리스, 심장 독이랑 호두 성분이 나왔어. 살인미수 수준이라고 하더라.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형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데 설마 했죠. 알아. 나도 처음엔 못 믿었어. 도연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형수 집 부엌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봐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안이 약통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음식에 섞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혜진은 화면을 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저게 진짜예요? 형님이 직접? 응. 내가 형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찍었어. 영상 속 지안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혜진은 그 장면을 보고 온몸이 떨렸죠.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형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재산 때문이야.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는 10년째 아이가 없잖아. 그런데 너는 임신했고 부모님 건물들 우리한테 물려줄까봐 두려웠던 거야.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질투도 있었을 거야. 네가 가진 걸 자기는 가질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먼저 입을 연 건 혜진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도연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해. 하지만 난 형수가 모든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형수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다 보여주고 싶어. 혜진은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죠. 어떻게 할 건데요? 형수 개인 전시회 있잖아. 일주일 뒤에. 전시회요? 응. 거기서 모든 걸 공개할 거야. 도연은 노트북을 다시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며 말했습니다. 오프닝 때 축하 영상인 척 이 영상들을 틀 거야.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응. 형수가 독타는 장면, 검사 결과 다 보여줄 거야. 도연은 파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겠어요? 형님한테 이러면.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한테는 미안하지. 하지만 네가 더 중요해.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하고. 혜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함께라는 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걸 전시회에서 공개해도 될까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명예훼손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고 증거가 확실하니 문제 없을 겁니다. 경찰 신고는요? 전시회 당일에 경찰도 대기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전시회 주최 측에 연락했습니다. 축하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프닝 때 틀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지한 작가님 모르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프닝 때 10분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도연과 혜진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자막을 넣고 순서를 정했죠. 전시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도연은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형사를 만났습니다. 살인미수 사건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이틀 후에 전시회 현장에서 체포해 주실 수 있나요?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일날 형사 몇 명을 대기시키겠습니다. 전시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연과 혜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에는 완성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죠. 내일이네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장돼? 무서워요. 그런데 동시에 후련해요. 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약속해. 여보, 고마워요.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린 부부잖아. 함께 이겨내는 거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쳤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지안, 내일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 테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불안함보다는 희망이 컸습니다. 내일이면 이 악몽이 끝날 거라는 희망이요. 전시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혜진도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죠. 두 사람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준비됐어? 네, 가요. 도연은 가방에 노트북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형수의 범죄를 폭로할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죠. 현관문을 나서며 도연은 뒤돌아봤습니다. 집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질 거야. 도연은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전시회장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갤러리 입구에는 화려한 꽃바구니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지안 작가 개인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죠. 도연과 혜진은 차에서 내려 갤러리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떨려요.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도연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갤러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역 유지, 문학의 인사, 친인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벽에는 지안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그림들이었습니다. 갤러리 중앙에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붉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빛나 보였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웃고 있었죠.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입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갤러리 안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아 왔구나. 형 민석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들떠 있었습니다. 내 형수 오늘 정말 긴장 많이 했어. 그래도 잘 해내고 있지? 도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도연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도연아, 우리 내 형수 정말 자랑스럽지? 이렇게 훌륭한 전시회를 열다니.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안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분들은 곧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곧 오프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준비된 의자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죠. 사회자가 지안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서지안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지안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인사하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세련됐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가면이 곧 벗겨질 겁니다. 먼저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기에 앞서 축하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자 갤러리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죠. 앞쪽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시작이야.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상했던 축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엌이 나왔습니다. 지안이 냄비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저게 뭐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약통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전복죽과 호박식혜에 넣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갤러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화면 속 지안의 목소리가 갤러리 안에 울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음식에 뭘 넣는 거지? 무대 위에 서 있던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보며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구원 소견이 포함된 독성 검사 결과 보고서였죠. 디기탈리스 계열 심장 독성 물질 검출, 심장마비, 실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도구로 장기적인 독살 시도, 의도적인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수준. 자막이 크게 떴습니다. 갤러리 안이 술렁였습니다. 독? 진짜 독을 탔다는 거야? 문장 하나하나가 화면에 큰 글씨로 표시됐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혜진의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환자명 윤혜진, 진단명 부정맥, 심장에 부담을 주는 미량의 독성 물질 반복 노출 의심, 의사 소견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도연과 혜진을 돌아봤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거 진짜야? 갤러리 안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 지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마이크를 떨어뜨렸죠. 조작이에요. 누가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갤러리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죠. 형사들은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지안 씨죠? 선임 형사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당황한 눈빛으로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요. 저 아니에요. 지안이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지안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꺼요. 저 영상 꺼달라고요. 지안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증거들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형 민석이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여보, 이게 진짜야? 네가 정말 그랬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죠. 대체 왜 그랬어?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아꼈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니? 시어머니가 지안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갤러리 안에 울렸죠. 지안은 뺨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시죠. 형사가 지안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안은 끌려가듯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수갑찬 손목, 흐트러진 머리, 눈물 범벅이 된 얼굴. 1시간 전 그렇게 우아하고 빛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지안을 데리고 갤러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민석은 무대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혜진에게로 왔습니다. 재수 씨, 정말 미안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도연과 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갤러리 앞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내가 눈치를 못 챘어. 내 잘못이야. 민석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 잘못 아니야. 일어나. 민석이 혜진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갤러리 안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도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진아, 내가 미안하다. 네가 그런 고통을 겪는 줄도 모르고. 어머님, 저 괜찮아요. 혜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갤러리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떠나는 소리였죠. 지안을 태우고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경찰차 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점점 멀어져 갔죠. 끝났어.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갤러리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연과 혜진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전시회 당일 밤이었습니다. 지아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했지만
지아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죠.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의뢰인은 보석으로 석방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 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형사가 반문했습니다. 증거라고 하시는 그 영상, 편집과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죠. 결국 다음 날 지아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경찰서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변호사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연의 집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 서지한 작가, 보석으로 석방. 뉴스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도연은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다 있는데 어떻게 석방이야? 혜진은 충격적인 소식에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로펌 변호사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집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저희 의뢰인 서지한 씨는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편집되고 조작된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한 거죠.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조작이라고? 말도 안 돼.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지한 씨는 평소 그녀의 동서 윤혜진 씨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윤혜진 씨는 시부모님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서지한 씨를 질투했습니다. 뭐라고?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혜진 씨가 서지한 씨에게 악감정으로 독살 의혹에 대한 누명을 씌우고 증거를 조작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윤혜진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내가 무고죄라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증거도 없으면서 저런 소리를 해? 사흘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안이 직접 나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지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팔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부서 있었죠. 저는 억울합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동서를 진심으로 아꼈어요. 임신한 몸이라 걱정돼서 음식도 정성껏 만들어 챙겨줬을 뿐입니다. 지안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누명을 썼네요. 억울합니다, 정말. 말도 안 돼. 혜진이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 눈물 다 거짓말이야. 기자회견은 계속됐습니다. 지안이 팔의 멍을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이건 며칠 전 생긴 멍이에요. 누군가한테 밀쳐졌거든요. 누가 그랬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강한 암시를 줬죠. 휠체어는 왜 타게 됐나요? 체포 과정에서 다쳤어요. 너무 억울하고 충격을 받아서 걷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지안이 다시 울먹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으로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영상 조작 맞는 거 아니야? 요즘 기술 좋잖아. 저렇게까지 연기할 이유가 있나?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억울한가 봐. 댓글들이 점점 지안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하지만 여론은 빠르게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서지한 작가 무죄가 올랐습니다. 더 큰 충격은 혜진을 향한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재산 노린 동서의 모함, 착한 형수 인생 망친 악녀, 임신한 걸 무기로 삼는 여자. 혜진은 휴대폰을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도대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도연이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혜진의 휴대폰에는 악성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희대의 악녀, 재산 때문에 작가님 모함한 거지? 혜진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꿈이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혜진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뭐? 도연이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피가. 혜진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도연은 급히 혜진을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빨간 신호등도 무시했죠.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배를 감싸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혜진을 침대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리세요. 도연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아내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괜찮습니다. 아기도 무사하고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산모도 아기도요. 원인이 뭐예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보입니다. 산모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악성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지안과 변호사의 거짓말 때문이었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여보.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이 눈을 떴습니다. 아기는요? 괜찮대. 우리 아기 무사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도연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혜진이 잠든 뒤 도연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지한 작가 본 모습 제보합니다. 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열자 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지안과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어느 사무실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 때는 이렇게 울어야 해요. 변호사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 닦고 목소리 떨리게. 지안이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다가 바로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완벽해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겁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지안이 팔에 멍을 그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쯤 그리면 되죠? 네. 사실적으로 보여야 해요. 지안이 화장품으로 멍을 그렸습니다.
마치 진짜처럼 보였죠. 휠체어는 정말 천재적 아이디어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피해자처럼. 지안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여론만 움직이면 재판은 이긴 거예요. 변호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사람들이 안 믿으면 소용없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짧은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서지아 작가의 본 모습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지안의 갤러리아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도연은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도연은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지안과 변호사가 연기 연습하는 장면, 멍을 그리는 장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겼습니다. 화면을 보며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걸로 끝내자.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붙잡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영상이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덮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도연은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날 거야.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보받은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유튜브에 새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에 예고 글을 올렸습니다. 서지안 진실, 오늘 오후 2시 생중계합니다. 링크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혜진이 깨어났습니다. 도연이 병실로 들어가자 혜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잠깐 바람 쐬러. 기분은 좀 어때? 괜찮아요. 아기도 괜찮고. 혜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혜진아,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야. 무슨 말이에요?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제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수랑 변호사가 연기 연습하는 거야. 어젯밤에 익명으로 제보받았어. 영상을 본 혜진은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이거면. 응, 이거면 다 뒤집을 수 있어. 그날 오후 1시였습니다. 지안과 변호사는 세 번째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은 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지안은 거울을 보며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봐요. 옆 기자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의 라이브 방송이 떠 있었죠. 살인미수 혐의 서지안 작가의 추악한 진실 생중계 중 시청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00명, 2000명, 5000명. 기자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화면에는 도연이 나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진의 남편 강도연입니다. 여러분께 서지안 작가의 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안과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때는 이렇게 울어야 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기자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라이브 화면에서는 지안이 연기 연습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론만 움직이면 재판은 이긴 거예요. 변호사의 말이 기자회견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한 기자가 스피커에 휴대폰을 연결한 겁니다.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거 뭐예요? 변호사도 당황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떠 있었죠. 기자들이 지안과 변호사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 영상이 사실입니까? 로펌 변호사가 모의하고 증거 조작한 게 맞습니까? 서지안 작가님, 윤혜진 씨 살인미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지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마이크를 떨어뜨렸죠.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았네. 진짜 무섭다. 서지안 감옥 가야겠네. 유죄 확정.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사들은 지안과 변호사 모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변호사님도 함께 가시죠. 증거인멸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안과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에 선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지안에게 살인미수, 증거인멸,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안의 부모님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피고인 변호사에게는 증거인멸,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안은 법정 복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도연과 혜진이 지나갔습니다. 동서, 지안이 불렀습니다. 도연과 혜진이 멈춰섰습니다. 할 말 있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죠. 지안이 혜진을 봤습니다.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모든 재산이 너희한테 갈까봐 두려웠어.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안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리고 난 10년째 노력해도 아이가 없는데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질투가 났어. 너는 남편도 아이도 시댁 사랑도 다 가졌잖아.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너무 억울했어. 그래서 저를 죽이려 했어요? 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괴물이었어. 정말 미안해. 가시죠. 교도관이 지안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안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부디 건강한 아기 낳아. 행복하게 살고.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안이 사라진 복도를 보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우리 아기, 이제 안전해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바깥에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몇 달 후 혜진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안고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당신 닮아서 그래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살던 곳을 떠나 교회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었죠. 이삿짐을 정리하던 도연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소형 카메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 카메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불안하고 두렵던 순간들,
진실을 찾기 위해 애쓰던 날들. 이제 필요 없어. 도연은 카메라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아기를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죠. 도연은 거실로 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웃어요.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와 아들을 안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자. 이제 우리만 생각하고. 창밖으로는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죠.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도연과 혜진 그리고 이 부부의 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거실에서는 혜진이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집안을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이 시작됐습니다. 그 평범함이 이제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